자, 우리 이 웹툰의 가장 큰 매력은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울게도 만들고 또 웃게도 만드는 이 탄탄한 스토리하고 구성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탄탄하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만화를 볼 때 만화방에 가서 연재 만화를 이렇게 싸놓고 봤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 만화가 역시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OTT에서 드라마를 볼 때 몰아보기라고 한다고 하요 네네. 그런 문화를 이미 만화는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몰아보기를. 해봅니다. 몰아보기가 결국 우리가 모아놓고 봤던 만화 문화가 그대로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죠. 한번 중독되면 그 이야기 끝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힘. 근데 사실 그렇게 웹툰이 그런 힘이 더 강해진 이유는 예전에 출판 만화가 있을 때는 만화 잡지가 만화계를 선도하고 이끌었습니다. 네. 근데 만화 잡지에는 일정 정도의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 장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그다음에 뭐 느와르, 그다음에 명랑, 소년 이런 식으로 한 잡지를 꾸밀 수 있는 10여 개에서 20가지 안쪽에 규격된 장르가 있어서 신인 만화가 되더라도 규격 장르로 들어와서 계속 평생 그 장르를 그리는 게 만화 문화였습니다. 근데 웹툰이 시작되니까 웹툰은 가장 중요한 게 창작 방식의 민주화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작가가 올리고 싶을 때 업로드를 시키면 되고요. 작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그럼 예전처럼 출판사의 편집장이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컨트롤하는 거죠. 독자가 댓글을 많이 달고 호응을 해주면 그거는 잘 그리지 않는 그림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스토리라 할지라도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올 때 웹툰을 봤는데 그림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스토리도 너무 말도 안 돼. 그래서 학교 와서 아이들께 얘기해요. 그 만화 봤니? 그게 만화니? 말도 안 되잖아. 이러면서 전체 아이들이 봐보는. 그러다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만화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도 그런 만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은 이 평론을 하시니까 네네. 좀 꼼꼼하게 보실 거 아닙니까? 네네. 왜 이렇게 이 한국 웹툰의 이 스토리 구성 네. 이게 탄탄하고 또 인기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한창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요. 독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주인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주인공이 누구를 닮게 만들 것이냐 결국엔 독자들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독자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고 더 끈끈하게 작품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천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리고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대략 한 26년, 25년 정도 된 축제들이고요.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예, 지금 한 25회, 26회 정도 각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이어져온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화 축제 중에서는 굉장히 맥락이 있고 또 역사가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천시가 이렇게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을 그때부터 시작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25년, 26년 전 일이면은 이제 저는 그때 한창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한창환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교수님. 네. 좀 부천시에 그 당시 원혜영 시장님이 계셨는데 네. 원혜영 시장님께서 부천이라는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부천 시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독자적인 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 강한 도시다라는 취지로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제도 만들고 만화 축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천 만화정보센터라는 그 이전에 조그만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로부터 만화가들이 모이게끔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작가들이 부천에서 작업실을 만들고 부천에서 데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부천 만화정보센터가 커졌고 거기에 경기도와 중앙정부 문화부가 돈을 합쳐서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이게 한 20년 넘는 그 영화제 같으면 위상도 꽤 높아졌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지정 영화제로 국제 아카데미 영화제로 지정 영화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천 국제 만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제 만화 축제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코스프레 행사도 같이 열고 이런 행사들이 같이 열리고 있고요. 그동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좀 하기도 했고요. 병행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요. 해외에서도 이
K 웹툰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네, 주로 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참고로 제가 2017년입니다. 코로나 전에 2017년.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도서 축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제가 간 이유가 한국의 웹툰의 붐을 유럽에 소개해달라.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서 한국 웹툰 특집 섹션에서 제가 발제를 한번 쭉 했습니다.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모였던 모든 출판사 관계자들이 갸우뚱하더라고요. 만화는 책으로 봐야지. 왜 그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보느냐. 그 작은 걸로. 그건 문화가 아니다. 뭐 이런 반응도 많았고 언제 유럽에 올지는 잘 모르겠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마치고 바로 베를린으로 이동해서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똑같은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는 젊은이들 한 200명 모여서 되게 웹툰에 대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 사실 독일 문화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런 미술이나 음악이나 저는 그때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럽과 북미적 청소년들이 웹툰을 알게 된 거죠. 아하. 집 밖에를 못 나가니까 스마트폰만 보게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그 전에 만화책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 코로나 때는 왜 배송이 안 오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결국은 웹툰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알게 되고 새로운 장르를 알게 되고 여기에 중독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그래서 한국 웹툰은 스마트폰의 탄생과 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화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볼 그렇군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기안84 네, 이분 웹툰 작가 맞죠? 예 맞습니다. 거의 연예인이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방송인을 겸하고 계시는 웹툰 작가시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웹툰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거의 팬덤을 형성할 정도의 네네. 인기 웹툰 작가도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네. 현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탑3 인기 작가 팬덤을 기준으로 보면 뭐 박태준 작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 들어갈 네. 거고, 그리고 기안84 작가님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여성 작가분 중에서는 야옹이 작가나 아니면 삼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이런 작가님들이 좀 팬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팬덤이라고 하는 게 예. 어느 정도입니까? 태국에서 2019년 일인데요. 태국, 4년 네네. 전에 태국에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현역에 인기 있는 작가들을 가서 사인회도 열고 이런 팬 페스티벌 같은 거 연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 몇천 명 단위가 모여서 꽉 차서 막 환호성을 외치는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한국인 줄 알고 나 이거 왜 몰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태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작가님들이 오신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라고 하면 뭐 지원자들이 수만 명 단위로, 수십만 명 단위로 몰릴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웹툰 생태계를 제가 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웹툰을 만드는 작가나 이 제작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일과 그 계약을 맺고 그 웹툰을 유통시키는 이 플랫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플랫폼을 통해서 웹툰을 구독하고 이제 즐기는 소비자들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 전 세계 웹툰 플랫폼 시장은 어느 업체 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태계에서 숨어 있은 조력자지만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팬덤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웹툰의 시스템을 한국이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 이 웹툰은 꼭 아셔야 될 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자생적으로 태어난 시스템입니다. 원래 한국 만화가 1997년, 8년에 가장 성장을 해서 일본 만화 시장을 자극할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그걸 이끌었던 한국 만화 잡지가 30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그 30개 잡지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잡지가 망하니까 시인 작가 등용할 문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지만 원작자 강풀 작가도 네.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혼자 미니 홈피와 블로그에다가 그냥 만화를 그렸답니다. 그 만화를 독자들이나 지인들이 보고 퍼나른 거죠. 그걸 본 당시의 다음 웹툰에서 연재를 해봐라. 그렇게 시작된 작품이다. 웹툰이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웹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플랫폼에서 만들어낸 웹툰의 힘이 아니라 독자들의 힘이었다. 그래서 사실 플랫폼도 독자들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웹툰을 시작했던 건데 되려 그 독자들의 힘이 왜 댓글이 많으면 데뷔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독자들은 작가를 볼 때 내가 키운 작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호응해줘서 내 꿈이 커지는 것과 공감대를 갖게 되니까 결국 생태계가 더 단단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국 사람들이 웹툰을 보게 되니까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다른 나라의 지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유럽 갔다가
북미 갔다가 남미 갔다가 이러다가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전에 네이버 웹툰 국내에서 연재하는 작품 수가 350개였는데요. 현재 국내 네이버 웹툰 연재하는 작품 수가 950개입니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3배가 늘어났냐 질문했더니 전 세계 시장이 3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 시작한 테스트베드의 저장 창구가 3배가 돼야 외국으로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시장 규모로 따지면 한국이 예전에 그냥 혼자 100이었는데 지금은 유럽이 100, 지금 북미가 100, 전체 300% 정도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전 세계 이 웹툰 플랫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TV 모니터가 LG, 삼성 하듯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1, 2위를 가지고 자, 이게 그러면 돈이 되면 해외 플랫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애플하고 아마존도 웹툰 애플, 시장에 아마존.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고 더 흥미로운 것은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2024년 빠르면 내년 네네. 좀 더 여유 있으면 2025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회사도 관심이 많고 이 IP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독자들을 락인시킨다고 그러죠. 독자들을 가둬버립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곳에 머무는 곳에 모이는 게 광고입니다. 이게 광고 시장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광고가 생기고 광고에 유통망이 생기고 그게 사실 모든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웹툰 IP가 가지는 힘은 현금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대다. 그래서 더 대기업들이 많이 중심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단순히 한국 작품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해외 현지에서 웹툰 작가분들이 생겨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가카라고 하면 일본인이고 만화가라고 하면 한국인인데 웹툰 작가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지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n저 아트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윗집 그 남자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 작가님은 말레이시아 분이세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데 친구랑 같이 해서 친구가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에 연재를 하고 계시고 그 미국 작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연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웹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얼마나 이 시장 웹툰 시장이 커지는가 제가 좀 봤더니요. 이 시장 조사 업체 스카이퀘스트 테크놀로지 지난해 한 5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6.6조 정도 되던데 이게 2030년이 되면 850억 달러. 제가 얼마가 계산해 봤더니 110조.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 때 네. 처음에는 뭐 6천억 밸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1조 밸류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지금 10조 밸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이 이렇게 커지면 당연히 이제 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그 산업 변화, 또 일자리 창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게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웹툰 산업에 거대 양성 자본이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한국의 웹툰 기업과 미국의 만화 출판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원천이 미국의 DC 코믹스나 마블 코믹스 같은 만화 출판사였습니다. 네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출판사가 모든 IP 저작권을 독점합니다. 아, 출판사가. 그러니까 만화가는 한 번도 자기 IP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시즌 뭐 9을 한다. 그럼 새로운 만화가와 새로운 시나리오 작가한테 매절로 돈을 주고 그 출판사에서 만든 새로운 시리즈는 출판사가 100%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히어로가 한 건에 나오는 그런 그 한 팀의 만화책도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한 번도 만화가로서 자신의 IP를 갖는 경험이 없었는데 한국의 웹툰 시스템이 미국에 정착되고 나니까 미국 작가가 처음 안 겁니다. 나도 만화를 그려서 내 IP를 가질 수 있구나 네. 생각이 됐는데 네네네. 반대로 한국은 원래 만화가들이 원맨 원 IP라고 만화가 스스로가 시나리오와 그림을 그려서 자기 IP를 갖게 되는 게 한국의 문화였는데 한국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만화 공장 시스템에 거대한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만화 거대한 스튜디오, 기업들. 만화 스튜디오가 생겨서 작가가 1년 내내 연재하면 IP가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만화 스튜디오는 1년에 IP를 100개를 만듭니다. 네. 웹소설 중에 인기 있는 IP를 미리 선점을 해서 그 100개의 IP를 수천 명의 작가가 한 회사 내에서 그려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업화되고 있는 게 또 한국의 현실이다.